내각 인선 청문회, 특검, 국회 시정연설까지 다양한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철현 교수님은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같이 방송한 적도. 네, 우리 MBC 뉴스 바사삭에서 예. 만났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은 혹시 같이 방송하신 적이 올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김 교수 오늘 처음 뵙고, 예. 밖에 우리 대기실에서 얘기를 해놨는데 너무 훌륭한 분이라서 같이 방송한 거 영광입니다. 예,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 평론에서도 이어져야 될 텐데 어떨지 오늘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안이 많은데 오늘 가장 뜨끈뜨끈한 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아닌가, 그렇게 좀 그 이슈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상병 평론가님. 네, 드디어 정치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번에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추경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슈가 경제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다소 좀 여유 있는 자세, 또 국민에 대한 호소, 또 협치를 주문하는 발언들 등등 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좋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냉소를 한다든지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 박수도 보냈고, 마지막에 좀 극적으로 한번 일어서서 그래도 경제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런 윤 대통령도 거의 그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얘기를 오늘 한 거잖아요. 예. 그럼 박수를 한번 쳐줄 만한데 하지 않더라고. 좀 짰어요.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보기 드물게만큼 분위기 좋았다. 정치는 비로소 정상화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철현 교수님은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 네. 이제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여쭤보기 전에 이제 제 느낌이 뭐였냐면,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오늘 어떻게 해야지? 약간 고민하는 게 저는 보였거든요. 약간 느낌적으로. 저도 보면 처음에 대통령이 입장하시고 난 다음에 국회의장하고 환담할 때 송원석 원내대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하면서, 저는 어제 이 파행으로 끝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저는 피켓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피켓팅 다행히 없이 오늘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새 정부의 새 대통령이 처음 하는 국회 연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참작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 우원식 국회의원 의장인데 국회의장 그런 약간 말실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처음 보는 광경이, 보통 대통령은 앞에 그 프롬프트에 연설문을 써놓고 보통 읽는데 오늘은 원고를 굳이 이 부득불 읽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아마 이번에 아마 전체적인 우리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게 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야당의 어떤 통합과 협치 차원에서 함께 풀어나가서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았고, 특히 우리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을 좌석을 향해서 먼저 인사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90도 인사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또 90도 인사를 이제 국민의힘 좌석을 한 부분은 어쨌든 야당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다. 다만 제가 볼 때 그냥 다만 하나 오게 티가 하나 뭐냐면, 연설을 하는 와중에 굳이 또 박수를 안 치니까 국민의힘은 저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또 머쓱한데 쑥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주어가 대통령 본인이 쑥스러운 건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쑥스러운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국민의힘이 또 무조건 감행할 것이니 이렇게 또 전제를 달고 하는 그런 또 대통령이 한 번씩 보여주는 그 화법의 가벼움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은 약간 오게 티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정부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진정성이 좀 보이지 않았나. 이왕 하는 김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과거처럼 야유도 없었고요, 호함도 없었고, 간간히 박수를 치는 사람도 모였습니다만 좀 크게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경제는 여야가 없는 것이고, 또 오늘 첫 국회 시정연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 변화도 조금 국민들이 기대할 텐데 그대 모건 좀 저는 여전히 좀 아쉽다. 근데 그나마 추경의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경 한 30조가 넘는 슈퍼 추경인데 가장 큰 게 지금 보면 소비 쿠폰이거든요. 예. 사실 이번 추경을 보면 소비 쿠폰 추경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소비 쿠폰을 통해서 워낙 지금 내수가 침체돼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그 부분이 조금 경기를 반등하는 효과가 좀 있지 않겠냐 하는 건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경기 침체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뭐 저성장의 어떤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이 소비 쿠폰이 끝나고 나면요. 금단 현상이 생겨요. 예. 우리가 술,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기듯이 지금 당장 한 15조 원 정도를 어떤 소비 쿠폰을 풀면 아마 그걸 들고 와서 뭐 이렇게 막 쓰니까 자영업도 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흥청망청할 수 있고 떠들썩할 수 있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침체 국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금단 현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럼 이재명 정부는 또 한 15조 원 정도 좀 소비 쿠폰을 풀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가 타이밍이고 어떤 재정을 풀어서 국가 경제를 조금 내수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아직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박상면 평론가님도 오늘 그 추경안 내용 좀 해설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끝까지 박수는 안 보내겠다는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만 추경은요. 지금 우리 경제 수도권도 그렇고 지역에 내려가면은 그 지역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거의 지금 초토화 수준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이것을 자본시장에 맡겨놓고 난 다음에 재정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금 다급하단 말이죠. 네. 그걸 현실을 인정한다면은 무엇인가 마중물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펌프에서 물을 올릴 때 물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마중물이라 그래요. 지금 마중물이 너무도 절박한 상황이고 저는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다른 우려도 있어요. 다른 좀 부정적인 발생 효과도 있지만 그거 걱정하기에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 안 돼요. 물론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무슨 앞으로 3개월 뒤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당장 이 급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와가지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또는 야당 의원들한테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 뒷문제까지 다 고민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저는 지금은 정말로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경제 내수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것이고 바로 오늘이 그 결단의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5월 초에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에 갔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민주당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해 10월에 이제 밖에서 시위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오기는 했는데 침묵 시위 뭐 야유 보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안 와버리고 그 다음에 계엄 발생한 다음에 시정연설에 박수도 안 치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좀 정상화 뭐가 됐든 어느 쪽에 정권을 잡든 좀 정상화가 되는 과정으로 이번 연설이 좀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인사 얘기 좀 할게요. 일단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제 청문회는 끝났고 뭐 이제 야당에서는 어제 이제 자료 제출을 안 하면은 우리가 이거 보이콧하겠다 뭐 이렇게 퇴장하고 뭐 이런 좀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요거는 먼저 김철영 교수님이 좀 뭐 얘기해 주시죠. 어제 그 오후에 이제 이틀째 오후에 결국 파행이 됐거든요.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 뭐 자료의 어떤 불성실한 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김민석 후보의 어떤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태도에.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는 어쨌든 국무총리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면접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면접관들을 향해 공격을 했거든요. 면접관들 우리가 흔히 해서 우리가 직장에 취업하러 갔는데 갑자기 면접관을 향해서 면접관이 이러쿵 저러쿵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면접 대상자는 면접 대상자에 걸맞는 태도와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야당에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건 조작질이다. 조작이다. 그리고 이건 나쁜 검사가 한 거다.
하는 거다. 이런 형태로 그냥 인사청문위원들을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의 어떤 그를 수용하기가 좀 힘들었는 부분이 있고 저는 또 그 김민석 후보자가 보면 벌써 다 된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지금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인준이라는 부분도 본인 소속된 민주당에서 워낙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쉽게 통과되겠지만 후보자인 상황에서 어떤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어떤 의혹에 대한 해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 방문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이제 국민힘을 약을 올렸다.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저는 어제는 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한 건 어쨌든 예고된 파행이다. 예고된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있다.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하나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아마 국민힘으로서는 도저히 알겠습니다. 이 청문회 시청할 수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예. 보입니다. 이게 뭐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자료 제출 많이 했다 또 뭐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박상렬 네.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킨 사람이 책임을 질 문제죠. 그 총리 후보자가 왜 책임을 집니까? 자료 제출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청문 과정만 다 밟으면 되는 것이고 저도 내용을 쭉 보니까 자료 제출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우리 역대 총리 청문회 할 때 이 정도면은 자료가 충분합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 다 부족했습니다. 예, 다 부족했고 또 자료 제출할 수 없는 자료도 많고요. 이를테면은 김민석 후보가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쓴 거 이거 증빙자료 어떻게 제출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이게 김민석 후보자를 절대로 옹호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 그러나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갖다가 쓰면서 정해세 관련돼 가지고 세금서 내놔라. 또 전 마누라 와가지고 무슨 뭐 전화라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전 배우자 부인 전 부인 그죠? 예, 마누라라고 하죠. 네, 마누라 우리나라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누라 예. 마누라 속된 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이걸 과도한 걸 넘어서서 그냥 낙마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실력 부자다. 이번에 뭘 보여줬느냐? 제가 볼 때에는 보여준 것보다는 얼마나 준비를 안 됐는지만 보여줬고 예. 또 하나는 그 집에 정의원 의원 6억 원 돈다발 이거 현수막 보셨습니까 혹시? 현수막에 붙었습니다. 예. 진짜 그런 현수막이 있나요? 네, 정의원 의원 집에 정의원 의원 6억 돈다발. 뭐 이제 장롱 6억 원 뭐 이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거거든요. 뭐 이제 논쟁이 붙었죠. 예,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의해 놓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는데 뭐 많이 그렇죠. 썼다고 이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했죠.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이거는 인사청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것을 검증해야 할 또는 국민들 앞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증명해야 할 국민힘을 뭘 보여줬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임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25일 18세 이상 1,034명에게 전화면접 ARS 조사를 한 건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찬성 54.9, 반대 40.4.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기 여론조사인데 그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엠브레이 퍼블릭, 헤일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3일에서 2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건데 김민석 후보자 인선, 잘한 인선이다 45, 잘못한 인선이다 31.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 모두 잘했다라고 하는 게 찬성이거나 잘했다고 하는 게 대충 10에서 15 정도 더 높다. 이런 여론이 좀 나온 것 같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뭐 해명이 충분히 해소가 된 것 같다 얘기를 하고 뭐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그냥 인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총리가 사실상 이제 됐다고 앞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 이 김민석 총리는 어떤 자격을 좀 갖춰야 되는가? 이거는 먼저 박상면 평론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경제가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니다. 몰락의 위기에 있다. 이거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몰락의 위기다. 특히 지방은. 반대로 서울은 지금 집값 때문에 또 난립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은 저는 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저는 정권의 위기일 수 있다. 지금 하나하고 두 번째는 총리가 된 만큼 진짜 협치를 해야 된다. 한번 찾아갈 것.
안 되면 2번 찾아가고 아니면 밤이라도 찾아가서 야당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왜? 집권당이 힘이 있는 쪽입니다. 예. 힘이 있는 쪽에 힘이 약한 쪽에 손을 내밀어야 협치가 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다. 서운했다. 당신도 지난번에 뭐 박수도 안 치던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여당보다는 야당의 목소리에 경청을 해서 끝까지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국회에 다수결을 와도 된다. 예.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반드시 협치의 정신을 살리라. 예. 2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제, 협치 뭐 키워드로 하면 이 정도가 네. 될 것 같고요. 저도 뭐또 비슷한 취지인데 저는 김민석 일단 뭐 만약 총리가 된다면 일단 책임 총리는 좀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책임 총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쨌든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네. 마찬가지로 대통령 견제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보면 총리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11개 부처의 장관을 지명을 해버렸거든요. 이번에 벌써 자기가 본인이 일단 저는 뭐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예. 아마 나머지 인선을 할 줄 알았는데 국무위원의 제청권이 총리한테 있죠. 있으니까. 그런데 총리 제청을 행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돼서 가장 중요한 인선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부총리 인선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신기업 정책 또는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부 장관도 안 했고 예. 부동산 지금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동향이 심상찮다고 하는데 벌써 국토부도 안 했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안 했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총리나 경제부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제청을 행사하되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국민이 107석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개혁신당 합쳐도 101석밖에 안 되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김문수 후보나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래도 한 50%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의석수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그 반대표들도 조금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국정을 보자면 어떻겠나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두 분의 취지가 좀 비슷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인사 문제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인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부처의 뭐 중요도를 제가 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은 상당히 왜냐하면은 일단은 부총리 2명이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재부도 있고 사회부총리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뭐 이제 국토부, 법무부 뭔가 이런 핵심 부서들이 지금 이제 안 됐고 아무래도 총리가 제청권을 이제 이렇게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느 부의 장관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고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남은 거 중에서 지금 남은 게 뭐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뭐 등등등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은 거요? 지금 예. 한 거. 아니 남은 거 앞으로 할 거. 남은 거는 뭐 사실 다 중요한데 예. 저는 법무부라고 봐요. 법무부는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특검과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 등등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1호 지금 국정 현안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잘못 풀면은 이거는 하던 일도 안 돼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나와서 이 문제의 중심을 잡아야 지금 특검 수사라든지 또는 내란죄 단죄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질서가 잡히지.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고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부총리도 예.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기조를 잡아야 지금 내외 통상이라든지 국내 내수 경기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도 경제부총리 좀 두 분 정도가 가장 지금 시급하고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혹시 뭐 평론가님 그 법무부 장관이나 여기 하마평 없습니다. 모르세요? 모릅니다. 네. 알아도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 궁금해서 네.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그랬어요. 뭐 이제 강력한 뭐 검찰 개혁을 주장하셨던 의원들 중에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김철현 교수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부총리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보면 그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재정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국가재정을 풀겠다는 거고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 우리 경제보좌팀을 보니까 하준경 교수도 보면 경제수석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을 풀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예. 그리고 또 재정기획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신설했는데 앞으로 국가 예산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앞으로 국가부채 조금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우리가 50% 이하로 있는데
48.4%까지 이게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예. 1,300조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아마 이제 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이제 원래 하던 예산 당국에 경제부총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가 재정성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또한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재명 5년 이끌어 나갈 경제청사진도 좀 제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 장관은 저는 까딱 잘못하면 이거 장고 끝에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두 차례 진보 정권에서 해왔던 법무부 장관일 동안 검찰 개혁이 다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보면 그때 강검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때 판사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 검사와의 대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막판까지 가버렸죠. 끝장 토론 한다고 하다가 이상하게 돼버렸고. 뭐 이러자면 막가자는 거지요.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 나왔죠. 그다음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보면 조국 전 장관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또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검찰 개혁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맡기려니 조국 트라우마가 생각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판사 출신은 안 된다. 강검실 그런 케이스 때문에 두 번째 학사 출신도 안 된다. 예. 그럼 결국은 검찰 출신 중에 가장 검찰 속성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 적임자 찾기가 생각보다는 좀 쉽지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검찰에 대한 불신도 크고 사실은 또 지지층에서는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에 오면은 상당히 반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 특수통 출신만 아니면 돼요. 특수통만 아니면 된다. 알겠습니다. 뭐 형사도 있고, 네, 그럼요. 공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약도 있고. 예, 요거 여쭤볼게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뭐 송민영 장관 유임도 있고, 뭐 김영훈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위원장 이것도 있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언론 보도에 이제 단독이라고 나왔던 게 통일부 명칭 변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남북 관계부가 되나 뭐 이런 언론 보도 나오는데 오늘은 한반도 평화부로 이름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철환 교수님부터 이건 여쭤볼게요. 저는 뭐 명칭을 변경하는 게 보면 결국은 아마 이재명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한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 소리가 있다고 보이는 게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2023년 이후로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이 두절됐거든요. 예. 더 이상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이제 남북 화해를 추진하는 와중에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원장을 뭐 국정원장이 하고 그다음 정동영 장관 다시 이제 통일부 장관을 했다는 건 결국 북한 고위층하고의 나름대로 어떤 관계를 뚫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보면 통일이라는 게 남한 중심이었던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거잖아요. 통일이라고 하는 게. 한 국가인데 나눠져 있으니까 통일하자. 근데 아마 그 북한에서는 보면 어쨌든 적대적 두 국가론도 있었고 또 우리가 유엔에서는 어쨌든 남한, 북한,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전혀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두 국가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그 단계로 나가는 부분이 아마 남북 뭐 화해부라든가 뭐 남북 협력부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지향이 되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실천적인 어떤 단계를 가는 그런 어떤 법원의 어떤 뭐 부서의 명칭을 정함으로써 아마 그런 단계로 하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되죠. 그러면 뭐 그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견이나 뭐 비판은 없으신 그렇죠. 건가요? 뭐 통일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제 또 통일을 포기하는 거냐 한 이런 여론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보수 여론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좀 이제 잘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명칭만 고친다고 해서 생각보다 남북 관계가 과거에 어떤 문재인 정권 때 하던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복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 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고 이제 남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대한민국이라고 막 북한에서 부르고 그러다 보니 이 두 국가론을 김정은 따라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뭐 강경보수 쪽에서는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요. 박상병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는 온통 부정적인 것을 꽉 차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은색 안경으로 보면 검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정동영 후보자의 고민은 뭐냐면은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해왔던 일들이 실패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때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한테 별로 뉘앙스가 좋지가 않아요. 통일부 자체가. 그리고 또 통일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높이 있습니다. 30년 내에 될까요?
오히려 그것들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예. 생각할 때 한반도 평화보다도 시급한 것이 없다. 좀 더 현실적인 남북 관계의 어떤 그 고민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 정동영 후보자의 딱 고민이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그동안에 통일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남북 간에 논란만 불러일으켰지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마인드로 남북 관계를 재구축하겠다. 라고 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민은 충분히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왔어요. 그래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아마 그런 식으로 기조를 맞춰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는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기각을 했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설명을 하기를 우리는 특검 수사 받을 거야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28일 내일 모레죠. 이제 나오기로 했는데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이 됐는데 나는 비공개로 하겠다. 포토라인 안 쓰겠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나 출석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지 말고 예. 그냥 체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체포 영장. 그럼요. 아니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예. 아니 전직 대통령들도 지하로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만 특권을 요구하죠?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법률가 출신입니다. 법 앞에 평등한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예. 왜 본인만 지하 주차로 간다고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특검 사무실을 가기 싫다. 안 가도 돼요. 그러면 특검에서 체포영장 발부하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게임 끝났어요.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 가지고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불악이 예. 대통령 권력이라고 해서 앞에 아바지 말고 오지도 해라. 오기 싫으면 오지 마시라. 우리가 데려갈게. 그것이 옳다고 보고 어떤 특권도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이제 국정농단 특검에도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소환할 때는 포토라인을 세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그러면 저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박근혜 그때 우리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나름대로는 이번에 본인을 향한 그 수사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으러 할 때 공개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이 내란 특검에 가는데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내란 특검에 가서 조사 받으러 갈 때 그때 공개로 가나 재판 받으러 갈 때 지금 공개로 가나 그 차이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은석 특검과의 어떤 기싸움 정도로 보거든요. 기싸움. 예, 저는 조은석 특검하고 개인적인 악연도 좀 있다고 봐요. 어쨌든 둘이 어쨌든 같은 학교 나와서 어쨌든 같은 특수부에 있었는데 본인이 맞아요. 어쨌든 그때 조은석 특검이 먼저 검찰총장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윤석열 그때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고 하는 서울 문재인 정부 때 서울 고검장 조은석이 서울 고검장일 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예, 전 총장이 그렇죠. 어쨌든 나이는 더 많지만 기수로 늦는데 예. 어쨌든 조은석 특검이 검찰총장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나름대로의 개인적 악연도 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비공개를 해주지 않으면 안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 체포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2번, 3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저는 불응할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이번에 체포영장 기각된 게 출석한다는 것도 있지만요. 생각보다 혐의가 내란죄보다 중하지가 않거든요. 예.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굉장히 아마 이 법률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 방어 또는 변론에 활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